네,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양성평등을 향한 다양한 담론과 함께 저희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 성별, 세대, 계층 간 이 디지털 격차가 커져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고 또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디지털 과학기술 분야 여성 진출 활성화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세션 디지털 과학기술 등 미래 분야 여성 참여 제고를 주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신용현 교수님이시고요. 지금부터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용현입니다. 예, 우선 2022 대한민국 양성 평등 포럼 세션 3의 좌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션 3의 그 주제는 디지털, 과학기술 분야 등 미래 여성 경제 활동 제고입니다. 앞에 세션들에서도 여성 경제 활동 제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굳이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세션으로 만들어낸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금방 사회자께서 얘기하셨듯이 디지털 시대가 오므로 해서 여성들의 그 강점이 남성들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런 디지털 시대에 그 과학기술, 보통 얘기하는 스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더매틱스 이런 쪽의 어떤 경험의 격차 그리고 교육의 격차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야말로 큰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동안에 스템에서 좀 그 소외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여성들을 과학기술에 더 가깝게 하고 또 그리고 그 교육받고 관심을 가진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진출함으로 해서 국가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그 인류 발전에 큰 이바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 그리고 디지털 분야의 그 격차, 정보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이 국제기구나 각국 주요국의 주요 아젠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 3가 굉장히 저는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세션 3를 아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발제자와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는 민병주 원장님이신데요. 현재 산업기술진흥원 원장님으로 계시고 사실은 원자력을 전공하신 과학자이십니다. 오늘 기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토론자는 이 발제에 이어서 또 알렉산드라 그 OECD 과학기술 혁신 팀장님 발제가 있을 것이고요. 이후 토론자들은 추후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민병주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신용영 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오늘 그 세션의 주제가 방금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디지털, 과학기술 등 미래 분야 여성 참여 제고를 위한 세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과학 및 산업 분야 여성 기술 인력 현황과 그 재현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제를 통해서 각 산업 분야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여성 기술 인력 등의 현황과 관련 정책 그리고 그간의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을 주도할 유망 신산업 여성 인력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성 산업기술 인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 산업기술 인력 현황은 2021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 조사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최근 5년간 전체 산업기술 인력 현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 산업기술 인력 현황을 보시면 여기 그 왼쪽 표에 2017년 162만 정도의 인원에서 2021년 166만 명까지 그 현황이 연평균 0.6%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성 산업기술 인력은 약 21만 명에서 23만 명까지 연평균 2.2%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산업기술 인력의 여성 비중도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여성 산업기술 인력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전체 산업기술 인력에서 여성 산업기술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1년 기준으로 13.9%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2대 주력 산업에서 여성 산업기술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섬유, 반도체, 바이오 헬스, IT 비즈니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중이 낮은 순을 보면 철강, 조선, 기계 순으로 나타나고요. 관련된 세부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업종별 여성 산업기술 인력 현황에서 특히 제조업과 제조 서비스업 내에 여성 산업기술 인력 비중 및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제조 서비스업 쪽에서 여성 인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제조 서비스업 쪽에서 연평균 7.5%씩 증가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7.5%씩 증가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7.5%가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보면 제조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제조 서비스업 분야에서 여성 산업기술 인력의 확대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한번 12대 주력 산업에서 여성 산업기술 인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2대 주력 산업 여성 산업기술 인력 변화를 보시면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이 철강, 반도체, 자동차, 화학, 바이오 헬스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증가한 순으로 나타나고요. 반면에 감소한 쪽을 보시면 오른쪽에서부터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디스플레이, 기계, 전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 바이오 헬스, 소프트웨어 등 첨단 산업에서 여성 산업기술의 산업기술 인력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별 여성 산업기술 인력 비중 및 변화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직업을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는데요. 이 4가지 카테고리는 통계청의 제7차 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대분류로 기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리직과 같은 경우는 기업의 고위 임원 또 관리자를 나타내고요. 전문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공학 등 연구원이나 기술자를 말하는 것이고, 기능직은 정비원,
기계, 장치 조작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조립직은 기계장치 조립원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 부분과 조립직 부분의 여성 비율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른편에서 그 부분에서 특히 전체 그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5년간 직업별 여성 산업기술 인력 변화에서 관리직 쪽을 보시면 연평균 54.6% 증가하는 여성 산업기술 인력 중에서 관리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산업기술 인력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관리자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여성 산업기술 인력 비중 및 변화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21년 연령별 여성 산업기술 인력 비중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대와 30대에서 여성의 비중이 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5년간 인력 변화를 보셨을 때는 40대와 50대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40대와 50대의 증가가 크다는 것은 40대와 50대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제 비정규직으로 경력 단절이 됐던 그 여성 인력들이 다시금 일터로 돌아오는 그런 경향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학력별 여성 산업기술 인력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21년 학력별 여성 산업기술 인력 비중을 보시면 고졸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학력별 여성 산업기술 인력 변화를 보시면 또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연평균 12.3%로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보여드린 바와 같이 전문직의 여성 산업기술 인력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석박사 여성 기술 인력의 증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미래 신산업과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에 맞춰서 여성 산업기술 인력이 공급되는 것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규모별 여성 산업기술 인력 비중과 변화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1년도 기업 규모별 여성 산업기술 인력 비중을 보면 중소규모의 70% 가까이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기업 규모별 여성 산업기술 인력 변화를 보면 여전히 연평균 3.7% 정도로 중소규모가 증가하고 거꾸로 대규모와 중견규모인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규모는 지금 현재를 유지하더라도 중견 대규모의 기업에서 그 여성 인력들이 좀 더 채용될 수 있도록 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여성 과학 산업기술 인력과 관련된 정책 현황과 그 성과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19년 3월에 발표한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4개의 추진 전략과 10개의 중점 추진 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범정부 차원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질적 성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린다면 첫 번째 전략인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한 전략적 인력 유입 및 성장 촉진을 위해서 과학영재 발굴을 위한 여학생 스템 교육 확대라든가 과학영재 트랙 구축 등 여러 가지 추진 과제에 따라서 미래 신산업 분야의 그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전문인력 양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인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혁신 및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연구원의 정부 R&D 전 과정에서 R&D 활동 참여를 확대한다든가 기술 기반 창업 지원 및 환경 조성, 그리고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연구 및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네트워킹 구축 및 인력 교류 확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경력 개발 및 이음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경로를 다양하게 촉진하고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질 좋은 일자리 확대, 그리고 여성과학기술인 리더 성장 사다리 조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분야 젠더 혁신 체계 구축에서는 이를 위해서 창의적 젠더 혁신 연구 확대 및 인식 확산을 포함해서 젠더 분석에 대한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전략과 10개의 그 세부 과제를 보면 이 목표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치는 기본 계획에서 주요 성과 지표로 삼았던 여학생 공학계열 유입률, 이공계 여학생 취업률 등 다양한 그 성과 목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23년까지 30%, 70%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여학생 공학계열 유입률은 여전히 24% 남짓이고 이공계 여성 취업률은 19년도 기준이긴 합니다만 63%로 아직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5년간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은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고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성 산업기술 인력의 현황, 그리고 정부 정책 및 목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통계 데이터들을 통해서 직업별, 업종별, 학력별, 기업 규모별 여성 산업기술 인력에 대한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으로 향후 산업을 주도할 미래 유망 신산업 여성 인력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언을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언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기술, 시장, 산업, 사회의 변화 동인을 분석해서 선정한 10대 유망 신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망 신산업이라는 것은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후 및 환경 요인에 대응하면서 각국의 정책적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기존 시장의 대체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신산업입니다. 여기에 융합적이고 복합점이면서 그러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ESG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전망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10대 유망 산업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 수소차 충전 산업 등과 같이 여기에 5가지, 이 뒤에 5가지 해서 10대 유망 신산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10대 유망 신산업의 특성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앞에서 그 통계를 보신 것처럼 여성 산업기술 인력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서 보시는 이 표를 보시면 10대 유망 산업과 또 앞의 그 통계 제조 부문과 서비스 부문으로 나타나 있는 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기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것을 보시면 반도체, 바이오 헬스, 전자산업 등 이러한 첨단 산업 등을 중심으로 여성 기술 인력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화학,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미래의 유망 신산업에 대해 더 많은 역할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크게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의 여성 인력 참여 확대를 위해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성 산업기술 인력 비중이 높고 유망한 주요 산업 분야 R&D 사업들의 성인지 예산제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 수혜자의 일정 여성 비율을 성과 목표로 설정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대상 사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특정 산업 분야의 여성 기술 인력을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AI나 디지털화, 데이터 분석과 같은 제조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 및 산업 분야 여성 기술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안전성 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틀에서 말씀드리면 앞에 통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최근 5년간 40, 50대 여성 산업기술 인력의 높은 증가율을 고려할 때 여성 기술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육성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 산업기술 인력의 관리직 비율을 고려했을 때 임원급 여성 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여성 산업기술 인력의 비중이 높은 미래 유망 산업 분야의 R&D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 제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기술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서 그 일자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인다면 지금보다 더 활발히 유망 신산업으로의 여성 인재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과학 및 산업 분야 여성 기술 인력 현황과 재원에 대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병주 원장님 감사합니다.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 분야의 여성 경제 활동률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아주 소개를 상세하게 해주셨고요. 또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그에 따른 성과, 그리고 아직 미진한 점,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제안까지도 해주셔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는데요. 사실은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경제 활동률을 제고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그런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세계의 동향이 어떤지, 국제기구의 활동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유엔이 2015년에 그 여성 과학기술인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한 목적 이런 걸 제가 적어 갖고 왔는데 2015년 12월에 발표를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해 과학 분야의 성평등 달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표명하고 여성의 스템 관련 교육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날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여성 경제,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유엔이 나서서 선포를 할 만큼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발표는 OECD의 과학기술 혁신 팀장님이신 알렉산드라 콜레치오, 제가 지금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드라 콜레치오 팀장님이 영상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It's a pleasure to 여러분 be here.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의 양성평등 포럼에 참석하고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초대 감사드리고요. 저는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과학기술 정책 책임자 알렉산더 콜키리아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라이브로 여러분과 현장에서 함께할 수는 없지만 포럼의 유용한 배경이 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학 기술 혁신 분야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이 성별 포용은 우리 경제학자들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세계적으로 여성 노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26% 낮은 현황입니다. 그리고 성별 격차는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성별 격차가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도 일상의 측면으로도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슬라이드 오른쪽 상단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여러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들어갈 때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남성인 경우가 많아서 건물의 설계도 남성 중심적으로 디자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차를 운전할 때에도 이 도로 안전 측면에서 성별 편견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여성 운전자가 남성보다 충돌해서 더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연구 결과 드러났어요. 대부분 차량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성별 편견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은 근육이라든가 척추, 골밀도 이런 모든 부분에서 분포가 다르고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피해에 대한 충격 시험을 하더라도 이 대부분 남성 피해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 뿐만 아니라 기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성별 편견이 도입이 반영이 되거나 존재하는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몇 명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2019년 8월 성차별 불만 발생했던 그 애플 카드 출시 기억하시나요? 왜냐하면 이때에도 그 기본 알고리즘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작은 신용 한도를 제공한다라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의료 측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연구가 남성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나쁜데요. 주로 이 여성의 호르몬 변동이 실험 결과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어떤 잘못된 그런 편견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컷 쥐가 실험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세심하게 설계된 연구들에서조차 성별에 의해서 차이가 생겨나거나 혹은 성별에 의한 세심한 고려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 의학 분야, 약에서도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 자체를 가지고 해결책을 도안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MIT의 AI 교수님이신 레지나 바질레이께서 이제 좋은 사례를 저희에게 소개해 주셨었는데요. 이 바질레 교수님이 사실 그 당시에 유방암을 앓고 계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굉장히 정확한 연구 결과를 내셨습니다. 유방암을 과거보다 더욱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셨었는데요. 이런 좋은 예시가 있겠죠. 저는 앞으로 여러분께 이 통계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OECD 자료를 근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통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D 통계 수치부터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의 자료인데요. 우리는 이 여성들이 OECD 국가 전체 연구원 중에서 3분의 1만을 차지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각각 다른 현황인데요. 왼쪽 측면에 보시면요. 오른쪽이죠? 예, 여기 보면 라티비아 현황이 나와요. 거의 여성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국 오른쪽에 조금 더 뒤처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OECD의 과학에 대한 국제 조사에 근거한 이 자료와 실험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과학 출판물이라든가 논문의 선두자들 중에서 대부분 여성이 과소 대표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5%가 여기에 지금 빨간 막대에 위치해 있는 이제 여성들인데요. 과학 분야에 따라서 정말 다르지만 사회과학이라던가 심리학에서는 한 45% 성분포가 있다라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물리학이라든가 천문학 이런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부분에서는 과학 저자로 참여하는 여성이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더 패턴화된 통계를 사용한다면 전체 발명가라든가 과학자들의 10%만이 여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나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인터넷,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디지털 전환에 참여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여전히 약간의 차이가 보입니다. 여기 그래프 가운데에 이 국가별 성별 격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성, 남성들의 인터넷 사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한국의 현황도 나타나 있네요. 이런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살펴본다면요. 우리는 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의 통계인데요. 프로그래밍 기술을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한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점은 여성을 의미하고 남성은 다이아몬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여기 왼쪽에 위치해 있는 통계를 보시고 계시고요. 여러 나라에서 이 격차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들의 통계예요. 16살에서 24살 사이의 어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또 매트릭스, 즉 R 패키지를 기반으로 한 이 실험 행렬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누가 R 패키지 작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면 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R 패키지잖아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테마가 대부분 남성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편견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요즘 이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분석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팀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편견 그리고 불일치가 실제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젊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고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더욱더 심각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여러 여성들이 국가 전체에서 더 낮은 과업 강도를 가진 일을 수행한다던가 아니면 그 같이 절하된다라는 사실 또한 확인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연구자들을 보든 과학자들을 보든 뭐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머라든가 발명가라든가 뭐 모든 분야에서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것은 기업가적인 측면, 즉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더 큰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거의 2배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고 또 회사 운영할 가능성은 3배. 벤처 캐피털 투자를 찾고 있는 혁신 스타트업 경우에는 90%가 남성들에 의해서 설립되었죠. 여성들이 스타트업을 소유를 하더라도 23%로 적은 자금을 확보한다던가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엑싯을 달성할 경우도 30%가 낮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다시 통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녀 학생들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OECD에서 조사한 이 피사 조사가 있었는데요. 남녀 청소년들이 과학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기에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진 않죠. 여학생들도 남학생만큼 과학을 잘하고요. 이 많은 국가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과학을 더 잘하기도 하고요. 큰 차이가 없이 과학 공부는 잘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여학생들이 이 과학 분야를 포기하거나 다른 분야를 찾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ICT 학위를 선택한 사람들 중에 25% 미만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OECD 전체 평균을 보고 계시고 이 오른쪽에 한국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의 여성들이 박사 수준에서 ICT 학위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 때는 잘했는데 그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이 조그만한 5살짜리 아이들한테 과학자를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한다면 대부분 절반 정도는 여성을 그릴 거예요. 여자 과학자를 그릴 텐데 이 같은 아이들한테 10살이 돼서 과학자를 그려볼래 하면 25%는 여자를 그리고 그런데 그 비율은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낮아질 겁니다. 남자 과학자에 대한 선입견, 그러니까 그런 남자여야 된다, 과학자는 남자여야 한다라는 관념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소셜미디어라든가 여러 의사소통 혹은 고정관념의 강화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회사의 CEO들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가 있어요. 검색 결과에서 제일 위쪽에 보이는 사진들 보면 3분의 2는 다 남자들이에요. 이런 고정관념은 굉장히 없애기 어렵고 심지어 정책적으로 개입한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에서 수용되는 고정관념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일부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성 과학자에 대한 고용 계약 현황인데요. 대부분 이런 고용 계약이 더 불안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직업 안전도가 떨어진다라는 점인데요. 여기 빨간색 막대로 표시가 된 여성들은 기간제로 고용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고용된 가능성은 낮고 임금 면에서는 훨씬 더 차이가 극명합니다. 여성과 남성 과학자 사이에는 임금 차이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에서 6% 정도의 금액을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인 수치니까 더 차이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물, 퀄리티를 볼 때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케이스가 연구 결과물은 실제로 같은 수준일 때 임금이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것. 물론 여러 분야와 전공 전반에 걸쳐서 차이는 있고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 컴퓨터 과학 분야라고 한다면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는 27%까지 벌어지고요. 반면에 경영 쪽은 한 15% 정도가 되는데요.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OECD에는 스티브 컴퍼스라고 하는 일종의 저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6,000개 이상의 정책을 이제 한데 모으는 대규모 지식 인프라인데요. 이 스팁에서 특히 과학 분야 정책과 성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자료가 있습니다. 한 90여 개 국가들의 자료가 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등의 지원책, 90개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이니셔티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파편화된 계획이라는 겁니다. 각 정부 부처나 각각의 기관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조직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OECD에서는 이런 데이터 저장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개국의 한 6,000개 이상의 정책 자료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과학 생태 혁신에 관한 정책들로 어떤 양성 평등 촉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각국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펀딩 이니셔티브라든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측면이라든가 등등에서 정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계획들이 정말 단편적이고 파편화됐다는 점인데요. 이 모든 기관 부처 조직은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육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혁신 행위자들과 이런 법적인 이 부분이랑 거리가 있다라든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든가. 여기 그래프 조금 작은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책적 측면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 과학자들이 개인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요. 이 과학자들이 중등 고등 교육에서 연구기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 포닥 모든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에서의 단순한 지원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 성별 문제에 대한 보다 전략적이고 또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화된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 관계자들, 정부, 연구 후원자, 학계, 공공연구기관, 교육기관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편견에 대해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여기 피드백 루프도 보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숫자 1,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숫자 1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성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이 테니어 자리에 있게 된다면, 이 리서치에서 여성 연구자를 더 드러나게 대표성을 부여한다면 성편견의 일부를 또 상쇄할 수가 있겠죠. 2번 보시겠습니까? 여성 연구자의 커리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여성 연구자들이 어쩔 때는 시장에서 떠나야 있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시장에서 나가는 인자들을 추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출산, 육아휴직 같은 것을 갔다 올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돌아오게 될 때 이것을 저희가 여기 회전문이라고 하는데 회전문처럼 다시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매우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피드백 중 하나인데 의무 육아휴직이라든가 직장에서 여성 상황을 완화시키는 다른 방법, 정책적인 방안들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 3번 예시도 비슷한데요. 많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돌봄 의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죠. 아이들 돌보고 노인들 돌보고 대부분 돌봄의 의무를 여성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덜어줄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도 주요한 메시지는 단순히 지금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단편적인 이니셔티브 이런 걸로써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죠. 모두 파편화돼 있고요. 이 단순한 정책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 분야에서 정책 입안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저희가 OECD에서 하는 작업 중 많은 것이 이와 관련돼 있는데요. 과학기술과 혁신을 위해서 모든 통계에서 성별을 주류화하는 것, 이 젠더 메인스트리밍이 중요합니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여성의 상태를 늘 주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적 지표로만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정책 모니터링 그리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고 또 모범 사례를 공유하면서 배워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계획 중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확인하셨고요. 여기 STI, 점수판, OECD 디지털 툴킷, 성별을 구분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우리의 설문조사 등등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자, 다음과 같은 유용한 링크랑 리소스가 있습니다.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생산적인 토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상으로 발표해 주신 알렉산드라 콜레치아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여기 발표 자료에서 보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양성 평등은 아직도 좀 요원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저기 그 갭이 표시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좀 안 좋은 축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토론에 들어갈 건데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모신 두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혜경 구글 코리아 HR 총괄님을 모셨습니다. 민혜경 총괄님은 구글 코리아의 조직 문화 개발, 인재 관리 등 전반적인 인사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 여성경제연구소의 김보래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김보래 선임연구위원님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거쳐서 지금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에서 여성기업 관련 통계 구축과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그 토론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희 여기 단상에 있는 4명이 토론을 하고 그 중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것들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토론으로 민혜경 구글 코리아 총괄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글 코리아에서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 민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다양성 관련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이 과학기술계에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할 때 첫 출발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과 그리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다각적인 또 데이터들도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다양성 관련해서 이 조직 내 데이터를 사실은 특히 기업 측면에서는 공개적으로 공유하기가 항상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구글의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다양성 보고서라고 해서 저희 구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비가 어떻고 리더의 성비는 어떻고 또 인종별로는 어떻고 등등 그 데이터들을 내외부적으로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데이터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었고 여전히 갈 길이 굉장히 멀지만 그 리포트를 공개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거를 개선하겠다는 정말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고 또 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은 적어도 굉장히 커다랗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걸 갖고 상시적으로 1년간 그 계획을 실행하면서 대화들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 공개로부터 8년이 흘렀고 저희가 올해는 9번째 다양성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 5월에. 그동안 진척이 사실 저희가 원한 만큼 빠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올해는 여성 채용에 있어서 특히나 가장 큰 진보가 있었던 해로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 글로벌리 보면은 3.8%포인트가 여성 채용이 증가를 하는 그런 이번 성과를 좀 봤고요. 이렇게 9번에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실제 지금 채용한 비율을 보면 37.5%가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9번의 이런 다양성 보고서를 이제 공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노력들을 하면서 저희가 배운 것이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직 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장기 투자라는 거. 2번째는 그래도 데이터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높인 게 전사적인 노력을 모으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는 거. 그 2가지가 배운 점이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말 변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다양성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드려볼 건데요.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서 정말 다양성, 공정, 포용의 문화가 좀 확산이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DEI라고도 하죠. 과학기술 분야에 이제 여성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데이터를 보면 사실 고무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이 산업계에 여성이 들어오고 나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진입을 했다고 해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이곳에서 성과를 내고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환경이라면 사실 성장이 지체되거나 더 성장하지 못하거나 언제든 과학기술 분야를 또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중간 관리자나 리더 자리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들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다양성 이야기는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는 사실 성별을 훌쩍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사회적인 배경, 심지어는 내향적인 그 일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외향형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개인별 특성별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성에 있어서의 문제도 많은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구글의 예를 들어 드린다면 최근에 저희는
belonging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회의가 있어서 회의실에 걸어 들어가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한 10명 정도 회의 참석할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나와는 그냥 딱 봐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10명은 서로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리고 대화를 이어감에 따라서 분명히 이들만의 소통 방식이 있고 내가 뭐 배척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이 그룹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이 회의 안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그 퍼포먼스가 정말 100%, 120%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만 생각해 보아도 이런 경험이 만약에 커리어 전반을 통해서 반복이 된다면 어떨까? 그러면 분명히 여성이 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해하기 쉬운 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조직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남성만 두고 보았을 때도요. 남성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향형, 외향형이 있다면 이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다른 배려를 해준다면 사실은 양쪽 모두를 훨씬 더 많이 그 잠재력을 꺼내놓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파워풀한 이유는 이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별을 넘어서서 이 담론을 다양성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런 문화를 계속 확장을 하면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내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시각으로 내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글 포 스타트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서 창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성을 위한 배려 혹은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장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할 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모든 저희들의 업무 가운데 녹아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성 포용성에 대한 인식인데요. 이것이 옳은 일이고 당위라서가 아니라, 단순히 여성을 도와야 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산업이, 기업이, 그리고 사회가 계속해서 혁신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예로 저희 구글에서 유튜브, 그 휴대폰용 유튜브 앱을 만들었을 초창기의 이야기인데요. 이상하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비디오를 보니까 비디오가 위아래가 거꾸로 된 비디오들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특정 OS를 위한 앱에 개발을 할 때 왼손잡이를 위한 배려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인 분 사용자들은 이렇게 찍지 않고 거꾸로 뒤집어서 찍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배려가 생각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팀에는 사실은 그런 그 왼손잡이의 그 관점을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다양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회사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다면 이러한 다양성을 회사 내에 갖추지 않으면 사실은 경쟁력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다양성이 필연이고 필요성,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포텐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마련이 된다면 아마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은 진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문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양성이 우리에게 열어줄 그 기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 아주 잘 들었고요. 단순히 양성평등뿐만이 아니라 그를 넘어선 정말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김보래 연구위원님께서 스템 분야 여성 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보래 위원님은 아마 발표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경제연구소 김보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앞에 이제 문병주 원장님과 알렉산드리아 콜레치아님의 발제 굉장히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사실 여성 창업하고 기업가로서의 활동을 이제 지원하는 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해주신 발제나 토론에 약간의 덧붙여서 뭔가 더 몇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현황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 그리고 정책 방향 과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한 번 더 언급을 한번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많이 보는 지표이고 지금 이제 2021년이 OECD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38개국 중 31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까지는 낮은 수치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콜레치아님께서도 그 말씀을 팀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수치를 가지고 되게 낮은 수치를 지금 코리아는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어떨까요? 여기서 지금 사실 업종을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보면 사실 이거랑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나라도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이지 않을까 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얼마나 이제 여성과 남성, 여학생, 남학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 위셋이라고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번 하는 실태 조사를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경계, 자연계 부분들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격차는 여전히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 처음에 입학할 때는 입학할 때보다는 신규 채용할 때 조금 더 격차가 있고요. 관리직으로 가는 순간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처음부터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 관리직에서 처음 채용된 부분부터 관리직으로 올라가는 부분까지의 남성 격차가 점점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사실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로 봤을 때는 사실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현 상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격차는 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창업 파트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창업은 지금 보시면 한 전체 창업가 중에 46.6%가 여성입니다. 낮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술 창업도 기술 창업 중에 4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그 상승세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격차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창업 시장에서의 격차도 서서히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기술 기반에 대한 여성 그 과학기술 분야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근로자로서 아니면은 기업가로서의 그 성장세는 확실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직면한 환경들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M자 커브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고용정보원에서 2029년까지 전망치를 냈는데 물론 이 M자 커브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많은 정책들로 인해서.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M자 커브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이 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성 기업인들은 어떤 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에 1위가 꼭 일가정 양립을 빼놓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상위권 순위에 꼭 들어가게 되고요. 이 부분들은 아까도 뭐 계속 발제에서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일가정 양립에 대한 문제는 여성과 지금 따로 떼서 생각하지 않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옆에 그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이 스타트업들이 중에서 여성 스타트업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받고 있느냐. 아까 제가 바로 전에 보여주신 수치를 보시면 기술 기반 창업은 40% 정도가 차지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받는 수치를 보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약간은 좀 그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밑에 이제 보시면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여성 경영인들이 많이 나오면 대부분 오너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문 경영인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자의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포브스지에서 지난 7월에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의 중요성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이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들을 넣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경제활동 참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여성의 기업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조금 더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는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괄목할까라는 성과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까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저는 제가 이제 여성 기업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법도 잘 되어 있고 정책적으로 이런 논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 세계적인 수치에서의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저희는 이제 뭐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법에 관해서 아까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도 여성 기업 지원의 그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성 과학기술인 관련한 그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주셔서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일단 중기부가 주무부처이고요. 이 기본 계획은 아까 그 과학기술인처럼 범부처 형식으로 지원 체계를 굳히고 있고 그리고 창업, 판로, 인력 지원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서는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성과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제 앞으로 줄어들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매번 제가 이 여성에 대한 경제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새 많이 이제 그 말씀을 주장을 하는 것들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여성이 근로자로 아니면은 창업가로 그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고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수치화해서 보통 보면 여성이 대표자이거나 여성이 그 전문 경영인이 되면 묘하게 여성을 많이 고용을 하는 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성이 대표자인 기업들에 대한 그 수치들을 보면요. 이게 여성 종사자 물론 똑같은 업종, 그러니까 그 남성과 똑같은 업종을 보더라도 여성에 대한 고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게 여성 경제 활동이 증가되고 그게 바로 경제 성장으로 갈 것이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매번 얘기하는 얘기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경제 활동을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저희의 난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우수 여성 과학 기술인에 대한 인력 양성 이 부분들 하고 플러스 저는 알파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많은 이 과제를 받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코스닥 상장 여성 기업인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코스닥 상장 거기서 기술 기반으로 이제 그 여성 창업을 하고 그걸로 인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성장을 했다라는 기업인들이죠. 그러면 이 그 코스닥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여성들이 있었느냐? 여성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졸업자도 왜 많지도 않고 이 왜 많지 않을까요? 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했더니 물론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학생들에 대한 선택지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제한을 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래서 여학생과 남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 이게 물론 양성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여학생과 남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일생활 균형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인식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희가 일생활 균형의 문제를 사실은 이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전체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기업인들한테 물어볼 때 약간 저는 퀘스천이었던 게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시고 어떻게 관리 계속적으로 육아와 출산을 하시면서 기업을 운영하셨어요라고 하면 여성 기업인들은 항상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세요. 많이 포기했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제가 이거를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남성 기업인들한테 물었을 때도 똑같이 포기했다라는 답이 나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포기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육아의 문제나 출산의 문제가 왜 여성들에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로 왜 답변을 할까요? 저는 그게 약간 아까의 사실 일목상통한 부분인데 사회적으로 형성된 부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기업인들은 사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에 관리자가 되시는 분들도 그거의 어떤 선택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가족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라든가 자신들이 일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근데 거기서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예산 및 인프라 확보, 이 부분들은 사실은 뭐 아까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여성에 대한 연구들을 좀 저는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의 기업 환경이든 아니면 근로 환경이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사실 남성형으로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인 건지 진짜로 그런 거에 대한 기초 연구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여성과 남성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라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다르냐? 이 연구도 사실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 1차적으로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제가 지금 매번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건 여성 기업들은 과연 어떠한 남성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가장 어려운 난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사실은 어떤 예산을 어떻게 들여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필 것이냐라는 것도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기초 연구에 대한 인프라 확보가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진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조성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앞단에서 말씀드린 거에 약간 다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성이 일을 하기 위한 부분들은 그 기본 여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든 아이들이든 이런 부분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부분들은 사실 창업과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대한 부분들이라 조금 더 아이디어를 많이 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적어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보래 연구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 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뭐 다 좋았지만 끝에 많이 포기했어야 했다는 말이 정말로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 시간, 본격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 토론 질문지를 받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토론을 하는 것은 여성 경제인 활동 지원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제도가 있겠느냐, 어떤 정책 지원이 있겠느냐, 이제 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질문이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주로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 미래 시대에 그 과학기술 분야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애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뭐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하는 걸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대부분이어서 저는 굉장히 약간 감동받았다고 하나요?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우선 이제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을 먼저 받고 저희가 생각했던 질문을 좀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민병주 원장님 그리고 민혜경 총괄님 두 분한테 드려야 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종합을 하자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여성 경제 활동이 높아져야 되는 것도 알겠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중요성도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느냐. 이게 이제 여러 분들이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어떤 공부를, 어떤 전공을 하면 좋겠느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애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느냐도 있고, 아니면은 재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분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혹시 두 분이 좀 차례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신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이 산업기술원 원장으로 오기 직전에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있었던 경험을 조금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그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부모님의 의지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향후 미래에 어떤 산업이 발달될지, 어떤 분야가 중요해질지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곳, 앞으로 발전될 곳을 보고 그 분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에서 제가 소개받은 내용에 제가 원자력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사실 한동안 원자력과 관련된 그 산업이나 이런 분들이 지난 몇 년간 침체기에 있을 때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했다가 그 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원자력을 계속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했을 때 저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기술 주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 주기로 잘 나가기도 하고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분야가 10년 주기로 변화가 오더라. 뭐 예를 들면 조선이 한때 한참 잘 나가다가 또 한때는 완전히 그 침체로 갔다가 뭐 지금은 또 IT나 뭐 이 전자공학 쪽이 엄청 잘 나가는데 이게 향후에 또 어떻게 그 안에서도 어떻게 바뀔지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한 거는 이거는 10년 주기로 바뀔 수 있고 장단점이 있다.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릴 때 그 분야가 더 발달되고 발전하는 거는 맞지만 그 분야를 갔을 때 그만큼 경쟁률이 또 강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쪽을 가느냐를 설정할 때는 본인이 뭘 하고 싶고 어떤 것에 더 본인이 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분야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을 충실히 해야지만 응용이든 융합이든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그 접근법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특히 요즘 말하는 AI니 뭐 빅데이터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는 수학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만 논리력이나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민혜경 총괄님 말씀해 주시죠. 네. 특히 IT 분야에서 아마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IT 분야에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방법, 더 잘 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향후 몇 년 동안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 인재가 계속 수급이 부족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쪽에 많은 인력 채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당연히 많이 공부를 한 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엔지니어링 쪽 이제 직군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교수님,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한번 꼭
짚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유망하기 때문에라고 하고 시작을 하면 사실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오히려 자기가 맞지 않는 분야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에 진입했다가도 오히려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는 당연히 그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중심으로 내가 이제 열정이 가는 것을 중심으로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되 저희가 이제 구글에서 그러니까 그 중요하되 찾으시는 와중에 그 선택지 자체를 조금 더 넓게 보시고 다양한 것들에 좀 노출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마인드 더 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워낙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 진입하는 여학생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대학교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이 여학생들을 만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자 해서 저희 여성 엔지니어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 커리어에 대해서 실제 나의 하루는 어떻고 이 엔지니어라는 건 어떤 직업이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친숙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런 그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모님들도 저희가 초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치시고 부모님들이 아는 것이 한정돼 있다 보면 이 아이들한테 이제 지도를 해주는 거에도 한정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학생들이 이러한 세션들을 한번 듣기만 해도 굉장히 빠르게 이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런 건지 전혀 몰랐어요 하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로를 탐색할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되 이런 기회들의 노출을 많이 시키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발표 앞선 발표들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학생들에게 이제 초구에 이런 걸 노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이제 조금 거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 질문 주신 것 중에 아까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콜레키아 그 혁신팀장님이 발표를 하시면서 스템 관련해서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과학에 관심이 없을 거야, 여자는 수학에 떨어져, 뭐 이런 일종의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 총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찍 그 과학기술이 그렇게 막 전문 분야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아주 일상생활에 지금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을 이렇게 접하게 해주는 것, 뭐 여러 가지 강연들도 있고 여성 과학자들이 나가서 그 학교에 가서 교육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기기들 보통 우리 알고 있는 그 휴대폰이 사실은 스마트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우리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접해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아마 이제 이런 정보통신 기기들을 이렇게 격차 없이 보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될 거고 그거를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재교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서 이제 그런 재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돌리고 있고 아마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아마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이 생겼을 때 교양 과목, 대학의 그 교육 커리큘럼을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대학에서는 이제 전공 과목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제 전공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공 지식이라는 게 채 5년이 못 가거든요. 유효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전공보다는
어떤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 교양,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시켜서 가르치면서 그 인문학의 범주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문학 더하기 이제 과학기술의 기초 교양,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커리큘럼을 굉장히 강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전공 지식이 뭐가 중요하냐를 찾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뭐를 원하는가 하는 그 수요를 캐치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여성들이 강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는 남성 위주의 경제에서 여성 위주의 경제로 넘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드렸고요. 또 다른 질문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김보래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IT나 AI 같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산업 수혜가 좀 남성들한테 이렇게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미래형의 수혜를 남성하고 균일하게 얻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주체, 수행 주체에 여성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 기업인들이 그 주위에 그 상장할 때 주위에 다 남성들만 있더라. 그다음에 아까 그 알렉산드라 콜레키아 그 거기서도 이제 발표를 하실 때, 팀장이 발표를 하실 때 뭐죠, 그 벤처의 투자자 아니면 엑셀러레이터 다 남자들이더라.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런 질문의 그 바탕이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재원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네, 지금 IT 분야 관련한 수혜가 사실은 R&D나 이런 부분들의 여성의 그 지원이 남성에 비해서 그 약간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은 것은 현실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있는 정책들의 대부분이 그런 거가 첫 번째 이유는 그 지원 정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성 기업인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왜 그런 괴리가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뭐 그런 데이터를 보시면 사실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매년 여성 창업 경진 대회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IT나 기술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 기반에 대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창업 그 경진대에 신청하시는 분이 한 1,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 한 80%가 그 기술 기반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예비 창업자들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왜 그거에 대한 수혜를 못 받는다고 느끼느냐.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이 그렇게 많은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이디어에 대한 어필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에 대한 어필. 근데 이 아이템에 대한 어필은 약간의 그 부분들은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앞에서 뭔가 이렇게 그 심사위원 분들한테 어필하는. 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작년부터 이제 심사위원 분들을 이제 여성을 일부 30% 이상은 여성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정책 안에 이제 넣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아이템이 보통은 생활 밀착형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거 투자를 받는 그 아이템들을 보면 청소, 뭐 밀키트, 뭐 사실은 컬리도 약간 유통의 그런 본인이 불편해서 이제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생활 밀착형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심사위원 분들을 어느 정도는 포진되어야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중기부랑 같이 실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수혜를 늘리려면 사실은 R&D나 지금 뭐 과기부나 산업부나 저희 중기부 뭐 다 마찬가지로 정책은 굉장히 잘 꼼꼼하게, 여가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참여하고 어느 부분들이 더 원하느냐,
그거에 대한 니즈를 어떻게 매칭을 시키느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전 가장 크다라고 봐요. 그 정보 전달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여성들이 잘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안에서 사실은 차별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부분들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심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방어 기제는 하나하나씩 물론 예전에는 진짜로 좀 그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이렇게 그걸 하나씩 방어 기제를 만들고 있는 보완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 좀 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앞서 이제 지금 창업하는 분들은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들은 정보의 싸움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지금의 또 하나의 난제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네네.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데요. 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가급적이면 이제 답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런 것들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비대면 비즈니스가 그전엔 안 될 것 같은 비대면 비즈니스가 이제 친숙해졌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남성들이 주로 강점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비즈니스의 강점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여성들이 능력만 있으면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 소탈한 희망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로 고용 형태가 이제 여성들이 아까 나왔지만 비정규직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마자 여성들이 굉장히 실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있고 이런데 이런 비대면 시대가 이제 앞으로 더 가속될 거에 대비해서 우리 여성 과학기술 산업 이쪽 분야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더 필요할지 분명히 플러스돼야 되는 정책이 있을 건데 여성 과학기술인 4차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이 코로나 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돼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민병주 의원님, 원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재택근무 형태로 되는 비대면일 경우에 여성에게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학교를 가지 않는 그 아이들을 같이 돌봐야 되는 일이 가중되는 형태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 돌봄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예, 돌봄 정책이 아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민혜경 총괄님한테 이제 좀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아까 스템 분야에 대해서 그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덜 이렇게 친숙하다 이를 이제 좀 어떻게 여성들을 스템 분야에 친숙하게 만드느냐 하는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게 혹시 구글에서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우려되는 게 이제 재택근무를 하니까 재택근무를 하면 돌봄 노동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해서 근무 조건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스템 분야는 아까 뭐 마인더갭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진입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여기에 노출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고 사회 전반에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팬데믹 동안 요즘 이제 다시 하이브리드로 바뀌기는 했지만 팬데믹 동안에 실제로 이제 양육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성 정책 혹은 여성 베네핏으로 생각하지 않고 양육자 베네핏으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 왜냐하면 이걸 여성 정책으로 가면
이런 어떤 그 바이어스를 한 번 더 부과하게 되는 그런 또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유무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연한 환경을 제공해서 아이들 홈스쿨링을 도와줘야 되면 그걸 어떻게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육아 휴가를 좀 그 팬데믹 동안에 늘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이제 제도들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네. 예, 아마 저희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지속가능 발전사회와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포럼 중에 디지털, 과학기술 분야 등 미래 분야의 여성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세션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좋은 말씀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주신 좋은 질문지들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 여성가족부 그리고 그 외의 정부 부처에 잘 전달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션을 이끌어주신 신용현 교수님 그리고 연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스템 분야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엿보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미래 분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는 양성평등을 넘어서 다양성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야 하는 이 시점에 그동안 노력 그리고 해오신 고민들 그리고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세션을 이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 15분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요. ESG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세션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